차가운 유리창을 뒤흔드는 거센 바람소리,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외딴 상이슬게 홀로 서 있는 이서윤의 집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현관문 너머에서 무언가 육중하게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자가 문틈으로 스며들고 한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곁을 지키던 두 마리의 진돗개가 마치 한 몸인 듯 동시에 일어서며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을 토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정심에서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으로 번져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충견의 목숨을 건 반격, 숨 막히는 대치, 그리고 모든 것을 뒤엎는 경이로운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선 주인공의 가장 큰 힘은 가장 연약한 존재를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야, 그럼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기록적인 한파가 대한민국을 덮쳤던 그해 겨울, 가장 추웠던 어느 날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도예가 이서윤, 그녀는 도시의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쳐 몇 해 전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외딴 상이슬게 낡은 집으로 들어와 흙을 빚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온통 하얀색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세상을 지워버린 듯했고 간헐적으로 몰아치는 눈보라는 앙상한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듯 흔들어댔습니다. 감에 불을 지피고 갓 구워낸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던 서윤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그녀의 작은 텃밭 끝자락 회색빛 바위 아래 눈 더미 속에 검은 점 같은 것이 희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에 날리는 검은 비닐봉지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세하게 그리고 아주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보다는 불길함에 가까운 감정에 이끌려 서윤은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그녀의 뺨을 핥히었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을 헤치고 다가갈수록 그 검은 점의 정체는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새끼로 보이는 작은 생명체를 온몸으로 감싼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만 어미개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서윤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토종견, 진돗개였습니다. 어미개의 하얀 털은 눈과 뒤엉켜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앙상하게 드러난 등뼈는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렸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어미는 자신의 마지막 온기를 모두 짜내어 품속의 새끼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새끼는 어미의 품속에서 가냘픈 소리를 내며 파고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차라리 비현실적이어서 서윤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얼어 죽고 말 것이 분명했습니다. 낯선 개를, 그것도 경계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진돗개를 섣불리 집 안으로 들인다는 것은 망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눈밭 위에서 생명의 온기가 꺼져가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진돗개는 귀소 본능이 매우 뛰어나 한번 주인을 정하면 수백 리기를 되찾아온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자신의 영역과 가족을 지키려는 방어 본능입니다. 그들은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이 DNA에 각인되어 있어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윤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가, 이리 오렴. 춥지? 내가 해치지 않아. 어미개는 대답 대신 더욱 낮은 자세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경계심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지독한 추위와 배고픔이 개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뒷걸음질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의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눈보라와 함께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문 바로 안쪽에 따뜻한 물과 사료를 담은 그릇을 놓아두고 자신은 거실 안쪽으로 멀찌감치 물러나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참을 망설이던 어미개가 기적처럼 아주 천천히 한 발 집 안으로 발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를 입에 물고서 말입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턱을 넘는 그 순간 서유는 자신이 방금 거대한 운명의 문을 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따뜻한 교감뿐만이 아니라 지독한 악영과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이라는 것을. 과연 이 진돗개 모녀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서윤의 집 안으로 들어선 어미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현관 바로 옆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새끼를 품에서 놓지 않은 채였습니다. 녀석의 눈은 여전히 서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 경계심은 어느새 처절한 간절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담요 몇 장을 가져와 그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놓아주었습니다. 섣불리 다가가는 것은 아직 금물이었습니다. 어미는 허겁지겁 사료를 먹기 시작했고 잠시 후 젖을 찾는 새끼에게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그제야 집 안에는 매서운 바람소리 대신 새끼가 젖을 빠는 평화로운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유는 그들에게 각각 진순이와 백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미인 진순이는 온몸이 백구였지만 고생한 흔적인지 귀끝이 살짝 검게 변해 있었고 갓 태어난 듯한 새끼 백설이는 이름처럼 하얀 손뭉치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진순이는 극도의 경계태세를 풀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도 으르렁거렸고 백설이에게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저 묵묵히 하루 3번 밥과 물을 챙겨주고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업실인 도예 공방은 집과 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그곳에서 그녀는 물레를 돌리며 묵묵히 흙을 빚었습니다. 진순이는 때때로 공방 입구에 앉아 그런 서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서윤이 여느 때처럼 사료 그릇을 채워주는데 진순이가 처음으로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골이를 아주 미세하게 딱 한 번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서윤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진순이는 서윤이 공방에서 일할 때면 아예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발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흙물이 튀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꾸벅꾸벅 졸기도 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백설이는 공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기 바빴고 때로는 흙덩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 서윤에게 가벼운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외로웠던 서윤의 집에 온기와 웃음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본래 말이 많은 성격이 아니었지만 진순이와 백설이에게만큼은 하루 종일 말을 걸었습니다. 진순아, 오늘 빚은 이 한가리는 널 닮아서 아주 기품 있구나. 혹은 백설아, 또 사고 쳤니? 넌 정말 못 말리는 말괄량이야. 개들은 알아듣는다는 듯 꼬리를 치거나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녀의 말에 반응했습니다.
특히 진돗개는 지능이 매우 높아 7, 8세 아이와 비슷한 감정적 교감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서윤에게는 이미 소중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잊고 있던 행복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오랫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두 생명체로 인해 서서히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백설이는 몰라보게 컸고 진순이 역시 앙상했던 몸에 살이 올라 본래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좋았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진순이와 백설이를 데리고 집 앞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바깥 세상이 무서운지 잠시 머뭇거리던 백설이는 이내 신이 나서 눈밭을 뛰어다녔고 진순이는 그런 백설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서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마당 한쪽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자 진순이는 자연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서윤은 진순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완벽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늘 예고 없이 깨어지는 법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마을로 이어지는 유일한 비포장도로 끝에서 낡은 트럭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에 찾아오는 손님은 택배기사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서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트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무릎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대고 있던 진순이가 갑자기 온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트럭을 향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평소의 짖음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비명에 가까운 처절한 소리였습니다. 온몸의 털을 곤두순 채 진순이는 서윤의 앞을 막아서며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마치 저 트럭 안에서 악마라도 내릴 것처럼 서윤의 가슴 속에 불길한 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 낡은 트럭은 과연 누구이며 무엇이 진순이를 이토록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일까요? 낡은 트럭은 서윤의 집 앞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험상궂은 인상의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기름때에 묻은 장갑을 낀 그는 내리자마자 집 주변을 탐색하듯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당에 서 있는 서윤과 그 앞을 막아선 진순이에게 닿자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기 있었구만. 요 맹랑한 것.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고 탁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 진순이는 거의 발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로 완전히 감추고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지저대며 서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백설이마저 어미의 공포를 느꼈는지 서윤의 다리 뒤로 황급히 숨어들었습니다. 남자는 성큼성큼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함부로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 개들을 아시나요? 남자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다뿐인가? 내 개인데 인연이 새끼를 낳자마자 내다 팔려고 했더니 용케 도망을 쳤지. 한 달 동안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남자의 말에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순이의 주인이라고 이토록 험악한 사람이 진순이가 그를 보고 보이는 극도의 공포 반응은 남자의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쉽사리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라면 증명할 수 있나요? 등록집이라도 있습니까? 서윤의 질문에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시골에서 개 키우는데 등록 같은 걸 누가 한다고. 딱 보면 모르겠소. 전현이 나보고 벌벌 떠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오잖아. 며칠 굶겼더니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졌구만.
그는 마치 제 물건을 다루듯 진순이를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리 안 와! 쑥대머리 같은 년. 그가 한 발짝 다가서는 순간 진순이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모습은 주인을 반기는 개가 아니라 학대자를 피하는 동물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서유는 진순이와 백설이를 자신의 등 뒤로 감싸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이 개들은 제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정식으로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서윤의 단호한 태도에 남자의 표정이 싹 굳어졌습니다. 아, 이 여자가 보자 하니까 남의 재산 훔쳐 가놓고 큰 소리네. 이거 엄연한 절도죄야. 경찰 부를까? 남자는 오히려 서윤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진순이 자체보다는 진순이가 낳은 값비싼 백구 새끼, 백설이에게 더 관심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진돗개, 특히 혈통 있는 백구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아마추어들 사이에서는 진돗개의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의 형태가 좋은 혈통의 상징처럼 여겨지며 거래되곤 하는데 남자는 바로 그런 불법적인 개 농장 혹은 번식업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부르겠습니다. 무단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서 소란을 피우고 계시니까요. 서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드는 신용을 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당신 여기 혼자 사는 것 같던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이 바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다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떠나기 전 그는 차창을 내리고 서윤을 향해 손가락총 모양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트럭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서윤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순이는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고 서윤은 그런 진순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남자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가 진순이의 주인일까? 그렇다면 진순이는 얼마나 끔찍한 시간을 보냈던 것일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새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탈출했던 것일까? 서윤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위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런 남자의 손에 진순이와 백설이를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생명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앞으로 그녀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서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마치 그 남자의 탐욕스러운 눈빛처럼 느껴졌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온했던 그녀의 성격에 불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남자의 협박은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더 큰 위협의 시작에 불과할까요? 남자가 다녀간 후 서윤의 집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닌 폭풍전야의 불안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진순이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녀석은 이제 마당에 나가는 것조차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현관문 근처에만 가도 낑낑거리며 불안해했고 작은 자동차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서윤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밤에는 얕은 잠에 빠졌다가도 악몽이라도 꾸는 듯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 일쑤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는 사람과 흡사했습니다. 서윤은 그런 진순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자가 나타나기 전 햇살 아래에서 평화롭게 졸던 진순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녀석의 눈에는 항상 겁에 질린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진순이가 겪었을 과거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좁고 더러운 뜬장에 갇혀 강제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고 제대로 된 음식이나 보살핌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자의 거친 목소리와 폭력적인 손길은 진순이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로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남자가 진순이를 쑥대머리 같은 년이라고 불렀던 것이 서윤의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그가 진순이를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진순이의 몸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등 쪽털 아래에서 희미하게 아문 상처 자국들을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마치 뾰족한 것에 긁히거나 맞아서 생긴 듯한 흉터들이었습니다. 또한 진순이는 남자의 손과 비슷한 모양의 막대기나 긴 물건만 봐도 기겁하며 도망쳤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진순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던 것입니다. 서윤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그것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존재를 그렇게 잔인하게 다룰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해볼까도 생각했지만 뾰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나섰다가 오히려 남자를 더 자극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남자가 마지막에 남긴 협박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에게 그런 협박은 실질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애써 평온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빚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복잡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진순이도 그런 서윤의 곁에 껌딱지처럼 붙어 안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백설이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공방을 뛰어다니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그 모습이 서윤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개들도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특정 소리나 냄새, 장소에 대해 인간과 유사한 공포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억, 인그람 메모리 앵그람이라 불리는 뇌의 특정 신경세포 그룹이 공포의 기억을 저장하는데 이것이 비슷한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면 과거의 트라우마가 생생하게 재현되는 것입니다. 진순이가 낡은 트럭 소리나 남자의 목소리에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녀석에게 그 소리는 곧 닥쳐올 고통과 학대의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서윤은 늦게까지 감에 부를 때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진순이가 유독 낑낑거리며 서윤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마치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진순아, 아직 일 남았는데 서윤이 다독여도 진순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서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진순이와 백설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진순이는 그제야 조금 안심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현관 쪽을 바라보며 불안하게 서성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바스락 하고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잘못 들었나? 하지만 곧이어 누군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듯한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순이가 다시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일까? 이 밤중에 도대체 왜? 서윤은 모든 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밖을 엿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그림자 하나가 그녀의 공방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손에 무언가 길고 묵직한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림자가 손에 든 것을 높이 치켜드는 순간 과연 서윤의 눈앞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서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검은 그림자는 손에 든 둔기를 무자비하게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 와장짱! 밤의 고요를 깨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도의 공방의 유리창들이 박살나고 완성된 도자기들이 선반에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삶과 영혼의 일부가 함께 부서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림자는 분풀이라도 하듯 한참 동안 난동을 부리다 마지막으로 공방문에 무언가를 붉은색 스프레이로 거칠게 휘갈겨 쓴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진순이가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했지만 서윤의 공포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간 서윤은 처참하게 변한 공방의 모습에 말을 잃었습니다. 밤새 구워낸 도자기들이 가루가 되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작업 도구들은 엉망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공방 문에는 붉은색 레커로 "내 건 내놔. 다음은 내 차례. 라는 섬뜩한 경고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남자의 위협이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가까운 파출소에서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의외로 앳되어 보이는 젊은 경찰관과 나이 지긋한 베테랑 경찰관, 두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경찰은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사진을 찍고 서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서윤은 며칠 전 험상궂은 남자가 찾아와 개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협박했던 일부터 간밤에 벌어진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젊은 경찰의 눈빛은 진지했지만 함께 온 나이든 경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런 시골 동네에서 흔히 있는 개 소유권 다툼 같은데 CCTV도 없고 범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일단 주변 탐문은 해보겠지만 큰 기대는 마시오. 그의 말은 무심했고 오히려 서윤을 귀찮은 민원인 취급하는 듯한 뉘앙스마저 풍겼습니다. 서윤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공권력마저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 경찰이 서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 사건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혹시 그 남자에 대해 기억나는 거 뭐라도 있습니까? 트럭 번호라든지 인상착의라든지. 그의 이름은 강민준 순경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순이가 남자의 이야기만 나와도 극도의 공포 반응을 보이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이것이 단순한 소유권 분쟁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직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동물 학대 범죄는 다른 강력 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사람은 사람에게도 폭력성을 드러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강민준 순경은 경찰학교에서 배운 이 사실을 떠올리며 이 사건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서윤은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서윤은 망가진 공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쓸어 담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간과 땀, 열정이 담긴 분신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남자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을 파괴함으로써 그녀에게 공포를 심어주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서윤은 두려웠습니다. 다음은 정말 자신의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작은 소리에도 잠을 설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진순이와 백설이도 그런 그녀의 불안을 아는지 항상 서윤의 곁을 지켰습니다. 특히 진순이는 밤이 되면 현관문 앞에 앉아 밖을 지키는 보초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서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두 생명이 있었고 동시에 그녀를 지켜주는 두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상황. 그녀는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남자의 다음 공격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까요?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 서윤과 진순이, 백설이의 위태로운 동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순경은 서윤의 집을 다녀온 뒤 파트너인 고참 경찰의 타박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순경, 자네 아직 신참이라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런 거네. 에너지 쏟아봐야 실적에도 도움 안 돼. 그냥 동네계 도둑이 행패 부린 거겠지. 하지만 민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서윤의 눈에 서린 공포와 진돗개가 보이던 극도의 불안 반응, 그리고 다음은 내 차례라는 노골적인 협박 문구까지 모든 것이 그의 수사관으로서의 직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먼저 서윤이 설명한 인상착의와 낡은 트럭을 단서로 주변 지역의 동일 전과자 및 우범자들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불법 개 번식장이나 동물 학대 관련 민원이 있었던 곳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골 지역은 워낙 넓고 비슷한 낡은 트럭을 가진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사는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뚜렷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자 민주는 초조해졌습니다. 그 사이 서윤에게 또 다른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는 다시 서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비번인 날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혹시나 놓친 단서가 있을까 싶어 현장을 다시 둘러보고 서윤을 안심시켜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으셨습니까? 민준의 물음에 서윤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남자가 또 찾아올까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민주는 깨끗하게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상흔이 남은 공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공방 뒤편, 잡초가 무성한 곳에 찍힌 희미한 타이어 자국이었습니다. 범인이 트럭을 집 앞에 대지 않고 일부러 뒤편 숲길로 몰래 접근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이 지역 지리에 매우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한 외지인이 아니라 이 근방에 살거나 자주 드나드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수사 범위를 좁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민주는 서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범인은 분명 이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찾아낼 테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집 주변에 임시로라도 CCTV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비용이 부담되시면 제가 저렴한 제품이라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을 귀찮아하던 다른 경찰과 달리 그는 진심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자신을 도와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희망의 씨앗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강민준 순경이 경찰이 되기 전 수의학을 전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중간에 꿈을 바꿔 경찰 제복을 입었지만 동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순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더욱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진순이가 단순히 주인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트라우마에 기인한 복합적인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는 서윤에게 진순이의 행동에 대해 몇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혹시 진순이가 땅을 파는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특히 특정 장소를 계속해서 파려고 한다거나. 그의 질문에 서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땅을 파는 거요. 글쎄요. 아직 그런 모습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흙 장난을 하던 백설이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과 민준이 마당으로 나가보니 진순이가 정원 한쪽 구석 커다란 감나무 아래를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앞발의 흙이 잔뜩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필사적으로 땅을 팠습니다. 그곳은 평소 진순이가 잘 가지도 않던 장소였습니다. 서윤이 진순이를 말리려 했지만 진순이는 으르렁거리며 파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런 진순이의 모습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 특히 개는 인간보다 후각이 수만 배 이상 발달해 땅속 깊은 곳의 냄새도 맡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땅속에 묻힌 시신이나 마약을 찾아내는 것도 바로 이 능력 덕분입니다. 진순이는 지금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서윤과 민준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서윤의 집 정원, 그 땅속 깊은 곳에는 과연 무엇이 묻혀 있는 것일까요? 진순이의 본능적인 행동이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아직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순이의 집요한 행동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앞발로 흙을 파헤치고 다시 냄새를 맡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사투를 벌이는 듯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강민준 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저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래된 감나무일 뿐이에요.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진순이의 행동이 단순한 개 버릇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삽 같은 거 있습니까? 민준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서윤은 창고에서 낡은 삽을 하나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준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고참 파트너가 이 광경을 본다면 쓸데없는 짓 한다며 혀를 찼을 테지만 그는 자신의 직감과 진순이의 본능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땅은 겨울이라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삽질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팠을까? 삽 끝에 달칵하고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과 서윤은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민준은 더욱 조심스럽게 주변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낡고 녹슨 철제 상자였습니다. 크기는 신발 상자보다 조금 더 큰 정도였고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것을 이곳에 묻어둔 것일까? 서윤은 이 집에 이사 온 후 정원을 가꾼 적은 있지만 이렇게 깊은 땅속까지 파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묻은 게 아니에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상자를 땅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자물쇠는 오래되어 심하게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는 근처에 있던 돌멩이를 이용해 몇 번 내리치자 팅!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자물쇠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서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민준이 삐걱거리는 상자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순간 진순이가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파헤치던 행동을 멈추고 조용히 서윤의 곁으로 와 앉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비닐에 여러 겹으로 쌓인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습기를 막기 위해 꼼꼼하게 포장된 상태였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겨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수첩, 여러 권과 작은 USB 메모리 하나,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선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서윤의 집을 찾아왔던 그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사진 속 그는 지금보다 더 젊어 보였고 여러 마리의 개들에 둘러싸여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은 평범한 애견센터가 아니었습니다. 좁고 더러운 뜬장들이 줄지어 있었고 개들은 하나같이 앙상하게 마르고 병들어 보였습니다. 명백한 불법 개 번식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개의 후각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그들이 단순히 냄새를 맡는 것을 넘어 시간의 흐름까지 냄새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냄새와 새로운 냄새의 농도 차이를 분석해 특정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특정 인물이 언제 이곳을 지나갔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순이가 이 상자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땅속 깊이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자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남자의 냄새, 즉 자신을 학대했던 자의 냄새를 감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냄새는 진순이에게 끔찍한 트라우마의 기억이자 동시에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위험 신호였던 셈입니다. 민주는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와 함께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무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와 이름으로 보이는 단어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거래 장부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아마도 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물일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윤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가 진순이에게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는 단순히 개를 되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순이는 이 상자의 위치를 아는 유일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남자는 진순이가 탈출하면서 이 상자와 관련된 무언가를 함께 가지고 나갔다고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희망이 아니라 끔찍한 범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상자의 주인인 그 남자는 자신의 비밀이 담긴 이 상자를 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서윤과 강민준, 순경은 이제 위험한 진실을 손에 쥔 공범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수첩과 USB 안에는 어떤 끔찍한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서윤을 위협해 올까요? 서윤과 강민준, 순경은 낡은 철제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고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의 발치에서 장난을 쳤지만 진순이는 마치 앞으로 닥쳐올 위험을 예감이라도 한 듯 현관 쪽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USB 메모리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나타났고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과 사진, 그리고 문서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첫 번째 동영상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화면에 나타난 끔찍한 장면에 서윤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습니다. 영상의 배경은 사진에서 보았던 그 불법 번식장이었습니다. 좁은 뜬장 안에 개들이 빽빽하게 갇혀 있었고 바닥은 온통 배설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 남자는 개들을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는 등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교배를 시키고 갓 태어난 새끼들을 어미에게서 무자비하게 떼어내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곳은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착취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영상 한 구석에는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는 어린 진순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른 파일들도 충격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서 파일에는 불법 번식장을 통해 거래된 개들의 목록과 금액, 그리고 거래 상대방의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역의 유력 인사로 보이는 이름들도 몇몇 섞여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은 바로 이 거래 내역을 손으로 적어 놓은 원본 장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학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사회와 결탁한 거대한 불법 동물 거래 네트워크의 실체가 담겨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던 것입니다. 이 상자, 대체 누가 묻어둔 걸까요? 서윤의 물음에 민주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와 함께 일했던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첩의 필체나 영상에 간간히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의 목소리로 보아 혼자 한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둘 사이에 수익 배분이나 다른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공범이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이 상자를 빼돌려 이곳에 묻어둔 것이겠죠. 일종의 보험처럼요. 그의 추리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범은 아마도 모종의 이유로 사라졌거나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남자는 이 상자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즉시 파출소에 연락해 지원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장부에 적힌 지역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만약 경찰 내부에도 그들과 연관된 인물이 있다면 섣불리 보고했다가 정보가 새어나가고 오히려 서윤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패한 조직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빗대는 속담인데 지금 민준의 심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의 경찰학교 동기이자 현재는 본청 사이버 수사팀에 근무하는 친구에게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USB 안의 데이터들을 백업하여 안전하게 전송하고 분석을 부탁했습니다. 민준아, 이거 장난 아니야. 영상에 찍힌 학대 수위도 그렇고 장부에 적힌 이름들도 보통 인물들이 아니야. 이거 터지면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힐 거다. 조심해라. 정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친구의 경고는 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상철. 과거 여러 차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전문적인 불법 번식업자였습니다. 그는 진순이를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순이가 이 상자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그 비밀을 캐내려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진순이는 공범이 상자를 묻는 장면을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공범이 진순이를 아꼈고 진순이만이 그를 상자가 묻힌 곳으로 안내해 줄 것이라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윤은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가녀린 생명체가 실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거대한 범죄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박상철은 서윤이 그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개를 뺏고 뺏기지 않으려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밖의 어둠이 그 어느 때보다 짙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서윤과 민주는 이 위험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박상철의 추악한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가 휘두르는 거대한 폭력 앞에 무릎 꿇게 될까요? USB와 수첩에서 발견된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박상철은 단순한 불법 번식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혈통 좋은 개들을 강제로 교배시켜 비싼 값에 파는 것을 넘어 만족할 만한 새끼를 낳지 못하거나
병든 개들을 잔인하게 도살하고 심지어는 그 개들을 이용해 불법 투견 도박판까지 벌여온 악마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개들과 그 모습을 보며 돈을 걸고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관리하던 장부에 적힌 고객 명단이었습니다. 지역의 한 시의원, 관할 경찰서의 간부, 그리고 지역 언론사 사장의 이름까지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상철에게서 불법적으로 개를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범죄 행각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박상철의 범죄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든든한 비호 세력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 서윤이 사는 이 조용한 시골 마을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자를 묻은 공범은 박상철의 밑에서 일하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갈수록 잔인해지는 박상철의 악행과 부패한 권력의 비호의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몰래 박상철의 범죄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발각되었고 그는 박상철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이 유일하게 마음을 주었던 개, 진순이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박상철이 쉽게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이 외땅 옷, 서윤의 집 근처 감나무 아래에 증거가 담긴 상자를 묻었습니다. 그는 진순이에게 기다려 꼭 다시 데리러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박상철의 손에 붙잡혀 지금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민준의 친구가 수첩 한 구석에 암호처럼 적힌 내용을 해독해내면서 밝혀졌습니다. 이제 서윤은 박상철이 왜 그토록 진순이에게 집착했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진순이는 그에게 있어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진순이를 이용해 상자를 찾으려 했지만 진순이가 서윤에게 발견되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서윤이 그 상자를 손에 넣었다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고 교묘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윤의 집에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번호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어와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들려주거나 끔찍한 동물 울음소리를 틀어놓고 끊어버렸습니다. 서윤이 장을 보러 잠시 읍내에 나갔다 오면 집 앞에 죽은 새의 사체가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직접적인 증거가 남지 않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녀를 고립시키고 공포에 질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박상철의 비열한 수법이었습니다. 서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전화벨 소리 환청에 놀라 깨기 일쑤였고 낯선 차가 집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준 순경이 수시로 집 주변을 순찰해 주었지만 그가 24시간 그녀의 곁을 지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심리학적 사실 하나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이 예측 가능한 위협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와 공포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은 사람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박상철은 바로 이 점을 정확히 노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그 상자를 박상철에게 돌려주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진순이와 백설이의 맑은 눈을 보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생명들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된 젊은 공범의 목숨을 건 용기였습니다.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그 모든 희생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서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 역시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본청에 있는 동기에게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박상철의 뒤를 밟았고 그가 장부에 적힌 유력 인사들과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거대한 카르텔 전체를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박상철의 범죄 현장을 급습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지트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어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좁혀오는 포위망 속에서 박상철 역시 서윤과 경찰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은 서윤과 민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박상철이 모든 것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잠적하기 전에 그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위험한 줄다리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박상철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서유는 집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조차 편히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서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 했습니다. 서윤이 공방에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면 공방 창문 너머 숲속에서 부엉이 소리를 흉내낸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키우는 작은 텃밭에는 누군가 일부러 뿌린 듯 농작물을 죽이는 제초제 성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대신 서윤의 정신을 옥죄는 방식으로 서서히 그녀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스스로 지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독거미처럼 말입니다. 강민준 순경은 서윤을 보호하기 위해 비번인 날에도 사복 차림으로 그녀의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박상철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상철은 뱀처럼 교활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감시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제3자를 이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의 집에 낯선 택배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서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백설이와 똑같이 생긴 하얀 강아지 인형이 들어 있었는데 그 인형의 목에는 붉은색 잉크로 섬뜩한 칼 자국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백설이의 목숨을 담보로 한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협박이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민준 순경에게 전화를 걸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러다간 제가 먼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백설이까지 위험해지면 저는 정말... 민주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절규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지금이 바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증거를 지키기도 전에 서윤이 먼저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위험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박상철을 직접 끌어낼 미끼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서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극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활한 그를 덫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박상철이 가장 원하는 것은 USB와 장부가 담긴 상자. 서윤이 그것을 넘겨줄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분명히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서윤은 두려웠지만 이 끝없는 공포를 끝내기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위험한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작전은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동기가 있는 본청에 비공식적으로 협조를 구해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지역 경찰은 아무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민준이 알려준 대로 박상철이 감시하고 있을 것을 예상하며 일부러 집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나도 지쳤어. 그가 원하는 거 그냥 줘버리고 끝낼래. 내일 밤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그리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챙기듯 진순이가 찾아냈던 낡은 철제 상자를 들고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을 일부러 노출시켰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범죄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가설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박상철은 서윤이 공포에 질려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연기를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작전이 계획된 날 밤, 서윤은 민준의 지시에 따라 집안의 불을 모두 켠 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전화기가 들려 있었고 민준과 그의 팀은 집 주변 숲속에 몸을 숨긴 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서윤이 미리 설치해둔 소형 마이크와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서윤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진순이와 백설이는 민준의 부탁으로 이웃의 안전한 곳에 잠시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약속된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박상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초조함이 극에 달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박상철이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나? 왜 안 와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전화기 너머에서 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이나? 경찰을 끌어들였을 줄 내가 모를 것 같아. 장소 변경이다. 지금 당장 혼자서 상자를 가지고 30분 안에 마을 외곽에 있는 폐공장으로 와! 1분이라도 늦거나 딴짓하면 네, 그 예쁜 강아지. 내일 아침이면 차가운 시체로 발견될 줄 알아. 전화가 끊기고 서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박상철은 예상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치밀했습니다. 이제 서윤은 경찰의 보호도 없는 곳에서 악마와 홀로 마주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철의 전화는 서윤과 경찰팀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무정의를 통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서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박상철의 목소리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경고임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그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그는 정말로 백설이에게 끔찍한 해코지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가야 해요. 제가 가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나요. 서윤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도예가가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된 용감한 투사였습니다. 그녀는 이웃집에 맡겨두었던 진순이와 백설이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진순이는 서윤의 얼굴에 서린 비장함을 읽었는지 불안하게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폐공장으로 떠나기 전 서윤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진순이와 백설이를 끌어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너희를 위험에 빠뜨려서. 하지만 약속할게. 꼭 지켜줄게.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나쁜 사람? 반드시 벌받게 할 거야. 진순이는 알아들었다는 듯 서윤의 뺨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이 서윤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철제 상자에 USB와 수첩 대신 비슷한 무게의 돌멩이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진짜 증거물은 민준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민준은 결국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서윤의 옷깃에 아주 작은 위치 추적기와 도청 장치를 몰래 부착했습니다.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약속된 신호를 보내주세요. 하늘이 참 파랗네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즉시 진입하겠습니다. 개의 감정 표현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개들은 주인이 슬퍼하거나 불안해할 때 주인의 얼굴을 핥거나 몸을 기대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위로의 표현을 넘어 옥시토신 엑사이토친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행위라고 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 또는 유대감 호르몬으로 불리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순이가 서윤의 뺨을 핥았던 것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불안을 감지하고 안정시켜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이 서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차를 몰아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자신을 따르는 진순이와 백설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원래는 두고 가려 했지만 녀석들이 막무가내로 채 올라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함께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진순이와 백설이가 이 모든 일의 끝을 함께하는 것 말입니다. 밤의 도로는 유난히 어둡고 스산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주변의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폐공장에 가까워질수록 서윤의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보다 지켜야 할 존재들에 대한 사랑과 불의에 맞서야 한다는 의지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혀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참이었습니다. 폐공장의 녹슨 철문이 거대한 입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차에서 내려 돌멩이가 든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진순이와 백설이도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과연 폐공장 안에서는 어떤 위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윤은 무사히 박상철을 경찰에 넘기고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박상철의 마지막 덫에 걸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될까요?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폐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장 내부는 먼지와 녹슨 소의 냄새로 가득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거대한 기계들의 흉측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진순이는 잔뜩 경계를 하며 서윤의 다리 옆에 바싹 붙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왔나? 어둠 속에서 박상철의 목소리가 유령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2층 난간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그 빛이 정확히 서윤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눈이 부셔 서윤이 얼굴을 찌푸리자 그는 만족스러운 듯 비웃었습니다. 혼자 온 건 맞겠지. 경찰 끈앞풀들을 달고 온 건 아니고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습니다. 약속대로 혼자 왔어요. 그리고 원하시는 물건도 가져왔고요. 서유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돌멩이가 든 상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걸 드릴 테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진순이와 백설이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박상철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텅 빈 공장 안에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서윤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은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나 본데 지금 나한테 약속을 강요할 처지가 아닐 텐데 상자부터 이리 내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상자를 넘겨주지 않고 버텼습니다. 약속부터 하세요. 그 순간 박상철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는 순식간에 서윤에게 달려들어 상자를 거칠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서윤의 뺨을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서윤은 바닥에 쓰러졌고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박상철은 빼앗은 상자를 열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가 단단히 잠겨 있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쇠는 어디 있지? 그가 으르렁거리듯 물었습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옷깃에 숨겨진 도청 장치를 향해 필사적으로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참 파랗네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박상철은 서윤의 작은 속삭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늘, 이 밤중에 하늘 타령이야. 그는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서윤의 옷깃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붙어있는 작은 도청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쥐새끼 같은 년이. 박상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도청 장치를 바닥에 던져 발로 지시겨 버렸습니다. 이제 외부와의 유일한 통신수단이 사라진 것입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주과 경찰팀은 갑자기 통신이 끊기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철이 덫을 눈치챈 것입니다. 강 팀장님, 용의자가 도청 장치를 파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진입해야 합니다. 팀원 하나의 다급한 외침에 민주는 갈등했습니다. 섣불리 진입했다가 인질로 잡힌 서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박상철은 이제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고 가 기둥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망가지게 생겼어. 곱게 죽을 생각은 마라. 내년이 아끼는 저 개새끼들부터 내 눈앞에서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겁에 질려 서윤의 곁을 맴돌기만 하던 진순이가 마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야성이 폭발하듯 맹수처럼 박상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크르르릉 하하는 맹렬한 소리와 함께 진순이는 박상철의 팔을 향해 이빨을 박아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한 어미의 목숨을 건 방역이었습니다. 박상철은 비명을 지르며 진순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진순이는 한번 문팔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진돗개의 무는 힘, 즉 치악력은 약 200의 호의 50 psi에 달하는데 이는 늑대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힘입니다. 한번 목표물을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진돗개의 집요한 근성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상철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주변에 있던 수의 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순이의 머리를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뿅! 피어 둔탁한 소리가 공장을 울렸습니다. 진순이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끝까지 그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충격에 진순이의 눈빛이 서서히 흐려지고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기둥에 묶인 채 발버둥치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진순아,
제발, 이 절체절명의 순간, 과연 누군가 그들을 구해줄 수 있을까요? 쇠 파이프에 맞은 진순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지는 순간, 또 다른 하얀 그림자가 번개처럼 박상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백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미의 뒤에 숨어 벌벌 떨고만 있던 작은 강아지. 백설이가 어미의 복수를 위해 용기를 낸 것입니다. 백설이는 아직 이빨이 날카롭지 않았지만 있는 힘껏 박상철의 발목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야스, 이 조그만 것까지. 박상철은 어이없다는 듯 백설이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백설이는 깽 하는 소리를 내며 공장 구석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진순이는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새끼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본 어미의 분노는 고통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진순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박상철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박상철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진순이와 백설이를 번갈아 가며 쇠 파이프로 마구잡이로 내리쳤습니다. 서유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에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감과 진순이 모녀에 대한 미안함으로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동물, 특히 어미가 된 동물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공격성과 용기를 보이곤 합니다. 이를 모성 공격성이라 부르는데 뇌에서 프롤락틴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면서 두려움을 억제하고 공격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진순이와 백설이가 보여주는 행동은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 종족 보존을 위한 가장 원초적이고 숭고한 본능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서윤이라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통신이 두절된 채 공장 밖에서 대기하던 강민준 순경과 팀원들은 애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진입해야 합니다. 민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진입한다. 전원, 인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라. 경찰 특공 대원들이 육중한 철문을 부수기 위해 돌격하는 순간 공장 안에서는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챙! 그것은 박상철이 몰래 숨겨두었던 사제 총기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물고 늘어지는 진순이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진순이는 총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힘을 다해 박상철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고 늘어졌고 그 바람에 총알은 허공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총성의 충격으로 박상철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진순이는 힘이 다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녀석의 눈은 서서히 감기고 있었습니다. 진순아, 서윤의 절규가 공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상철은 이제 방해물이 사라졌다는 듯 다시 총구를 서윤에게 겨누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너부터 보내고. 저 강아지 새끼도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공장 철문이 뜯겨져 나가듯 열렸습니다. 눈부신 불빛과 함께 중무장한 경찰 특공 대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공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총 버려. 수십 개의 레이저 포인터가 일제히 박상철의 몸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박상철은 더욱 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쓰러진 서윤의 목에 총구를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이 여자 쏴버릴 거야. 모두 물러서 상황은 최악의 인질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민주는 방탄조끼를 입은 채 가장 선두에서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서윤과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진순이와 백설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심장은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박상철을 향해 외쳤습니다.
박상철, 이미 넌 포위됐다. 더 이상 저항은 무의미해. 인지를 풀어주고 투항하라. 하지만 박상철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투항? 웃기지 마.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하지만 혼자 죽진 않아. 이 여자도, 그리고 내 놈들도 전부 데리고 갈 거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고 방가쇠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유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점점 더 가까워지는 수많은 차들의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과연 이 소리는 절망의 끝에서 울리는 희망의 전주곡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비극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할까요? 폐공장 밖으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준, 순경이 부른 지원 병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친구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보고받은 본청 관격수사대와 지역 방송국 취재 차량까지 현장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지역 유력 인사들과 결탁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인질극을 넘어 사회 전체가 주목하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안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상철은 서윤을 방패 삼아 경찰과 대치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눈은 핏발이 선 차에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래서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자들이 보이는 심리 상태를 터널 비전이라고 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압박감 속에서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눈앞에 있는 위협과 목표에만 집착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지금 박상철은 오직 서윤의 목숨을 담보로 탈출하겠다는 비이성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모두 물러서라고 했지. 당장 헬기하고 현금 5억 원을 준비해. 그렇지 않으면 10분마다 한 명씩 여기서부터 쏴 죽여 나갈 거야. 그는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박상철 씨, 진정하십시오. 당신의 요구 조건을 듣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인질의 안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 여성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전현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는데 박상철은 서윤의 목에 총구를 더욱 강하게 들이댔습니다. 서윤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진순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녀석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자신의 주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진순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묻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처럼 서윤의 귓가에 와서 박혔습니다.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진순이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 속에는 미안함과 걱정, 그리고 변치 않는 충성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서윤은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대로 죽더라도 후회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이 생명들을 지키려 했고 이 생명들 또한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상철 씨,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저지른 죄값, 이제는 치러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태도에 박상철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갔는지 아세요? 당신의 그 더러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아세요? 당신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서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습니다. 경멸과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박상철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닥쳐. 네가 뭘 안다고? 그는 광기 어린 비명을 지르며 반가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민주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 공장에 깨진 2층 유리창을 뚫고 검은 형체 하나가 밧줄을 타고 번개처럼 아래로 하강했습니다. 경찰 특공대 저격수였습니다. 그는 공중에서 몸을 뒤집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자세로 정확하게 박상철이 총을 쥔 손목을 향해 고무탄을 발사했습니다. 보급. 야하는 소리와 함께 박상철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놓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방에 숨어있던 특공대원들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울려 퍼졌던 사이렌 소리는 마침내 정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상철이 제압당하는 순간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품속에서 작은 칼을 꺼내 자신을 덮치는 민준의 옆구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과연 민준은 이 마지막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윤과 진순이 모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또 다른 비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상철이 휘두른 칼날은 어둠 속에서 섬광처럼 빛났습니다. 강민준 순경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날카로운 칼끝이 그의 옆구리를 스치는 것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의 방탄조끼 옆으로 선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주변의 대원들이 순식간에 박상철을 완전히 제압했지만 민주는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서윤은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순경님. 그녀는 묶인 몸을 발버둥 쳐풀고 쓰러져 있는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옆구리는 피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스친 겁니다. 민준은 고통을 참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발악하며 끌려나가면서도 서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걸로 끝날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넌 결국 똑같이 당하게 될 거야. 그의 외침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체포된 것은 거대한 부패에 카르텔의 꼬리가 잘린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몸통은 여전히 어딘가에 살아남아 서윤에게 보복의 칼날을 겨눌 수도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의 서막이었습니다. 곧바로 구급대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와 민준과 피투성이가 된 진순이 백설이를 응급 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민준의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진순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았고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설이 역시 여러 군데의 골절상을 입은 듯 보였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구급차에 실려가는 진순이와 백설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잠시 후 현장은 경찰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서윤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초 목격자로서 심경이 어떠십니까? 범인과의 인질 대치 상황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하지만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수술실로 들어간 진순이와 백설이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동물병원 응급실 앞, 서윤은 초조하게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치료를 마친 민준이 절뚝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서윤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진순이랑 백설이는요? 아직 수술 중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박상철을 잡지도 그 배우를 밝혀낼 증거를 찾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서윤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모든 건 진순이가 한 일인걸요. 진순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개의 용맹함에 대한 일화는 역사 속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신래서는 오수견이라는 개가 불이 난 것을 보고 자신의 몸에 물을 묻혀 주인의 무덤, 주변에 불을 꺼 주인을 지키고 죽었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이처럼 개와 인간의 교감과 충성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곤 합니다. 진순이가 보여준 용기 역시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 서윤과의 깊은 유대감과 사랑에서 비롯된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서윤과 민주는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진순이는, 백설이는 어떻게 됐나요? 수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의 침통한 표정에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미개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너무 커서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출혈이 너무 많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진순이가 이대로 자신의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병원 복도 저편에서 여러 명의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박상철이 체포되기 직전 외쳤던 그의 배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문턱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서윤의 눈앞에 새로운 위협이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병원 복도를 울리는 낯선 남자들의 발걸음 소리. 그들은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곳까지 찾아온 것일까요? 박상철의 배우 세력은 서윤이 가진 마지막 증거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술실 안에서는 진순이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진순이는 기적처럼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윤은 자신과 남은 가족들을 이 거대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그리고 진돗개 모녀와의 기적 같은 인연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